세계의 기준이 바뀌고 있습니다. 예전엔 미국의 기술, 일본의 품질, 독일의 공정이 표준이었죠. 그런데 지금 나토 본부가 회의록에 새로운 단어를 기록했습니다. K 스탠더드. 그 순간 모든 지도와 그래프가 다시 그려졌습니다. 북핵 위협, 무역 압박, 외교 갈등, 세 가지 리스크를 동시에 지닌 나라가 수출 5위, 납기율 0%, 신뢰도 1위를 달성했습니다. 세계는 경악했고 분석가들은 통계가 틀렸다고 말했죠. 하지만 틀린 건 통계가 아니라 그들의 상식이었습니다. 애제 역사가 묻습니다. 세상을 바꾼 건 기술입니까? 아니면 정신입니까? 지금부터 그 놀라운 현장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미국에서 날아온 충격적인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국제정치학에는 불변의 법칙이 있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높으면 경제 성장률은 낮아진다. 이건 가설이 아닙니다. 70년간 검증된 공리죠. 북한 핵위협, 중국 경제 종속, 일본 역사 갈등. 3중 리스크 보유국의 장기 성장, 구조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2025년 방산 수출 5위, 반도체 점유율 21%, 한 나라가 모든 예측을 뒤집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마크 러셀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학자로서 가장 수치스러운, 그러나 가장 중요한 고백을 하겠습니다. 2010년 봄이었습니다. 하버드 케네디 스쿨 제 연구실로 CIA에서 전화가 왔어요. 한국 관련 보고서를 작성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당시 중국이 급부상하고 있었으며 미국은 아시아 전략을 재검토하고 있었어요. 한국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얼마나 믿을 수 있는 동맹인가? 그게 CIA의 질문이었습니다. 6개월간 데이터를 수집했어요. 경제 지표와 군사력, 인구 구조, 자원 보유량 32개 변수를 분석했습니다. 결론은 명확했어요. 한국은 중견국으로 남을 것이며 북한 위협과 중국 의존도, 일본 갈등이라는 3중 리스크 때문에 장기 성장은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렇게 썼습니다. 보고서 제목은 이랬어요. 대한민국 지정학적 한계와 전략적 가치 재평가, 120페이지 분량이었으며 CIA는 만족했습니다. 하버드에서도 호평을 받았어요. 워싱턴 포스트에 인터뷰가 실렸으며 한국 전문가로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자신감이 넘쳤어요. 그로부터 15년이 흘렀습니다. 2022년 2월 유럽에서 전쟁이 터졌어요. 독일과 프랑스, 폴란드, 수십 년간 평화에 안주했던 나라들이 급하게 무기를 찾기 시작했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미국과 독일 무기는 납기가 너무 길었어요. 2년에서 5년 당장 전쟁이 터졌는데 5년을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그때 한 나라가 나타났어요. 한국이었습니다. 6개월 안에 인도 가능하며 가격도 합리적이고 성능도 검증되었다는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2022년 여름 폴란드가 한국과 역사상 최대 규모 방산 계약을 체결했다는 뉴스가 나왔어요. 140억 달러, K2 전차 1000대와 K9 자주포 600문, FA-50 전투기 48대, 워싱턴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한국이 유럽 방산 시장을 장악하기 시작한 겁니다. 2023년에는 루마니아가, 2024년에는 노르웨이와 호주가 한국 무기를 주문했어요. 2025년 들어서는 이집트와 사우디까지 한국과 협상 중이라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한국은 세계 방산 수출 5위로 올라섰으며 점유율이 4.5%까지 치솟았어요. 미국 국방부가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나토 동맹국들이 미국 무기 대신 한국 무기를 선택하고 있었으니까요. 그것도 기술이 떨어져서가 아니라 납기가 빠르고 가격이 합리적이며 성능이 우수하다는 이유였어요. 이건 단순한 무역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안보 전략 전체가 흔들리는 상황이었어요.
2025년 10월 CIA에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긴급회의가 소집되었으며 한국 전문가로서 참석해달라는 요청이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15년 전 제가 쓴 보고서가 떠올랐어요. 한국은 지속 불가능하다. 그렇게 단언했는데 지금 한국은 세계 방산 시장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2025년 11월 초였습니다. 워싱턴 펜타곤 지하 3층 브리핑룸으로 향했어요. 수십조 달러 규모의 글로벌 안보 전략을 논의하는 자리였는데 CIA 국장과 국방부 차관, 국무부 고위 관계자들이 모두 모여 있었습니다. 회의실 공기는 무거웠으며 모두의 표정이 진지했어요. 중동 정세와 인도태평양 전략, 방산 산업 재편, 하나같이 민감한 안건들이었습니다. 그때 CIA 국장이 두툼한 보고서 한 부를 테이블 중앙에 놓았어요. 유럽 각국의 한국 무기 도입 현황이라는 제목이 보였는데 그 아래 작은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미국 안보 전략에 미치는 영향 분석, 표지를 넘기자 단 두 글자가 크게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 회의실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눈썹을 찌푸리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한국이라니 중국이나 러시아도 아니고 한국입니까? 국장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지난 10년간 우리가 간과했던 가장 중대한 변수가 있다는 말과 함께 바로 대한민국의 부상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속으로 코웃음을 쳤습니다. 한국이 무슨 중대한 변수란 말입니까? 15년 전부터 한국을 분석해왔으며 결론은 명확했어요. 한국은 지정학적 위험지대이며 장기 성장은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 그게 제 일관된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순간 스크린에 제 이름이 떴습니다.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무슨 일이죠? 왜 제 보고서가 여기 나오는 겁니까? 국장이 레이저 포인터를 들어 스크린을 가리켰습니다. 화면에는 15년 전 제가 작성한 문장이 크게 떠올랐는데 한국의 부상은 일시적이며 지속 불가능하다라는 문장이었어요. 얼굴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국장이 천천히 말했어요. 러셀 교수님의 2010년 분석은 당시 우리 커뮤니티의 기준이었다는 말과 함께 우리 모두 교수님의 예측을 신뢰했다는 말이 이어졌습니다. 회의실 안 수십 명이 쳐다보고 있었어요. 국장이 화면을 넘겼습니다. 그 옆에는 2025년 최신 데이터가 나란히 배치되었는데 방산 수출 세계 5위와 글로벌 점유율 4.5%, 반도체 시장 점유율 21%라는 숫자들이 보였습니다. 제가 예측했던 곡선은 완만한 하락세였어요. 한국 경제는 서서히 둔화되며 2025년쯤이면 성장률 1% 이하로 떨어질 것이라 봤습니다. 그런데 실제 데이터는 정반대였어요. 가파른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었는데 완벽하게 반대 방향이었습니다. 국장이 다시 말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지금 한국은 교수님의 모든 예측을 뒤집었다는 말과 함께 북한 위협이 계속되는 동안에도 중국의 경제 압박이 거세지는 와중에도 일본과의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도 한국은 성장했다는 설명이 이어졌어요. 오히려 더 강해졌다는 말까지 덧붙여졌습니다. 레이저 포인터가 하나씩 데이터를 짚어갔어요. 폴란드 140억 달러, 루마니아 70억 달러, 노르웨이 30억 달러, 호주 60억 달러, 유럽과 아시아 전역에서 한국 무기 주문이 쏟아지고 있다는 내용이 펼쳐졌습니다. 국장이 멈춰서며 회의실을 둘러봤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놓친 가장 큰 변수라는 한마디가 공간을 채웠습니다. 나토 동맹국들이 미국 무기 대신 한국 무기를 선택하고 있으며 이건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니라 안보 전략 전체의 재검토를 요구하는 상황이라는 설명이 이어졌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제 보고서 어디에도 이런 시나리오는 없었어요. 한국의 군사적 위상은 구조적으로 제한적이다. 한국은 영원히 무기 수입국으로 남을 것이다. 15년 전 얼마나 자신 있게 썼습니까? 얼마나 확신에 차 있었습니까? 옆자리에 앉은 전직 랜드 연구소 동료가 조용히 속삭였어요. 러셀, 당신이 틀렸다는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한국은 위험지대가 아니었다는 말이 이어졌어요. 그들은 위험을 무기로 만든 유일한 국가였다는 설명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나가기 시작했는데 몇몇은 제게 눈길을 주며 지나갔어요. 동정인지 조롱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혼자 회의실에 남아 앉아 있었습니다. 빈 스크린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15년간 확신했던 모든 게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샤워를 하며 거울을 봤습니다. 지친 얼굴이 비쳤는데 25년 동안 데이터만 믿으며 세계를 분석했어요. 감정은 배제했으며 오직 숫자로만 판단했습니다. 그게 옳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한국은 숫자로만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 뭔가 다른 게 있었어요. 제가 놓친 변수, 제가 보지 못한 힘, 그게 뭔지 알아내야 했습니다. 그날 밤 노트북을 다시 열었습니다. 검색창에 단어 하나를 입력했어요. 한국 역사, 엔터를 눌렀습니다. 수많은 자료가 쏟아졌는데 그중 하나가 눈에 들어왔어요. 1919년 3월 1일, 3.1 운동, 클릭했습니다. 화면에 흑백 사진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거리를 가득 메운 사람들, 태극기를 든 손들, 하늘을 향해 외치는 얼굴들, 그리고 한 소녀의 사진이 보였어요. 교복을 입은 17살 소녀였습니다. 이름은 유관순. 마우스를 멈췄습니다. 17이라니 제 딸과 같은 나이였어요. 그 어린 나이에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 더 읽어내려갔습니다. 1902년 충청남도 천안에서 태어났으며 평범한 농가의 딸이었다는 기록이 나왔어요. 14살에 서울 이화학당에 입학했고 그곳에서 새로운 지식과 함께 민족의식을 키워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1919년 3월 1일, 그날 유관순은 동료 학생들과 함께 만세운동에 참여했다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어요. 고향 천안으로 돌아간 그녀는 4월 1일 아운의 장터에서 3천여 명의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태극기를 높이 들며 독립만세를 외쳤다는 내용이 펼쳐졌어요. 그런데 다음 문장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일본 헌병대가 출동했으며 총을 쐈다는 기록이었어요. 유관순의 부모님은 그 자리에서 일본군의 총탄에 쓰러졌다는 문장이 이어졌습니다. 눈앞에서 부모를 잃었다는 말이었어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17살 소녀가 눈앞에서 부모를 잃고도 계속 만세를 외쳤다는 기록이 나왔습니다. 결국 체포되었으며 서대문 형무소로 끌려갔다는 내용이었어요. 서대문 형무소, 그 단어를 클릭했습니다. 새로운 페이지가 열렸는데 형무소 내부 사진들이 나타났어요. 좁은 독방과 차가운 바닥, 그리고 고문 도구들, 화면을 보는 것만으로도 숨이 막혔습니다. 유관순은 이곳에서 보안법 위반으로 3년형을 선고받았다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형무소 안에서도 그녀의 기계는 꺾이지 않았어요. 일본 감옥은 지옥이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하루에 한 끼, 말도 안 되는 고문과 폭력이 이어졌다는 내용이었어요. 다음 문장을 읽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일본 간수가 물었다는 기록이 나왔어요. 독립운동을 포기한다고 말하면 고통은 끝난다는 회유였습니다. 하지만 유관순은 답했다는 내용이 펼쳐졌어요. 나라를 되찾는 일에 어찌 포기가 있을 수 있느냐는 말이었습니다. 노트북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그 문장이 가슴을 쳤어요. 나라를 되찾는 일에 어찌 포기가 있을 수 있느냐? 17살 소녀의 입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더 읽어내려갔습니다. 손톱이 뽑히고 피가 흘러도 유관순은 굴복하지 않았다는 기록이 나왔어요. 감옥 안에서도 그녀는 동료 수감자들과 함께 독립의 의지를 지켜나갔으며 모두에게 희망을 잃지 말라고 말했다는 증언이 이어졌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것은 죄가 아니라 의로움 때문이라는 말을 남겼다는 내용이었어요. 서대문 형무소에서 몰래 3.1절을 기념하는 만세운동이 계속 이어졌다는 기록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결코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는 외침이 감옥 안에서도 멈추지 않았어요. 하지만 잔혹한 고문은 계속되었으며 유관순의 몸은 점점 쇠약해져 갔다는 문장이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그녀의 정신만은 꺾이지 않았다는 증언이 이어졌어요. 나라를 위해 목숨 바치는 것, 이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느냐는 말을 남겼다는 기록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이 나왔습니다. 1920년 9월 28일 꽃다운 나이 19의 유관순 열사는 옥중에서 순국했다는 내용이었어요. 순국하는 순간까지 그녀의 입에서는 대한독립만세가 흘러나왔다는 증언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노트북을 천천히 닫았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가슴 한쪽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17살 소녀가 눈앞에서 부모를 잃고도 나라를 외쳤으며 고문을 당하면서도 포기하지 않았고 죽는 순간까지 독립을 외쳤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워싱턴의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평화로운 밤이었습니다.
하지만 100년 전 한국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소파에 앉아 눈을 감았습니다. 유관순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교복을 입은 17살 소녀, 제 딸과 같은 나이였습니다. 만약 제 딸이 그런 상황이었다면 어땠을까? 부모를 잃고도 계속 싸울 수 있었을까? 고문을 당하면서도 신념을 지킬 수 있었을까?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아마도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유관순은 해냈어요. 그리고 그녀만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한국인이 그랬다는 기록이 있었어요. 다시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더 찾아봐야 했어요. 유관순이 남긴 말을 검색했습니다. 한 증언록이 나왔는데 일본 간수가 기록한 내용이었어요. 유관순이 고문을 받으며 했다는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내 손톱이 빠지고 내 귀와 코가 잘리고 내 손과 다리가 부러진다 해도 그 고통은 참을 수 있다는 말이 기록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나라를 잃어버린 고통만은 견딜 수 없다는 문장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문장이 가슴을 쳤습니다. 나라에 바칠 목숨이 오직 하나밖에 없는 것만이 나의 유일한 슬픔이라는 말이었어요. 화면을 보며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나라에 바칠 목숨이 하나밖에 없는 게 슬프다니 17살 소녀가 한 말이었습니다. 더 많은 목숨이 있다면 모두 나라를 위해 바치고 싶다는 뜻이었어요. 전율이 흘렀습니다. 등골이 서늘해지는 느낌이었어요. 이것이 한국인이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정신이었어요.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 것을 영광으로 여기는 민족, 고문을 받아도 꺾이지 않는 의지, 죽는 순간까지 독립을 외치는 신념, 펜타곤 회의실이 떠올랐습니다. 제 보고서가 공개되던 순간이 생각났어요. 한국의 부상은 일시적이며 지속 불가능하다. 제가 그렇게 썼습니다. 얼마나 오만했습니까? 얼마나 무지했습니까? 25년간 데이터만 봤습니다. 경제 지표와 군사력, 인구 구조와 자원 보유량, 숫자로만 한국을 판단했어요.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역사를, 그들의 정신을, 그들의 DNA를 놓쳤어요. 유관순이 고문을 받으며 외쳤던 그 정신, 나라를 되찾는 일에 포기란 없다는 그 신념. 100년이 지난 지금도 한국인의 가슴속에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반도체 소재를 막았을 때 1년 만에 국산화에 성공한 것이며 중국이 압박했을 때 시장을 다변화할 수 있었던 것이고 북한이 위협해도 꺾이지 않고 성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위기 속에서 강해지는 민족, 억압받을수록 더 단단해지는 정신, 이것이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유관순이 보여준 그 불굴의 의지가 현대 한국의 반도체가 되었으며 배터리가 되었고 방산 수출이 되었던 것입니다.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학자로서 25년간 무엇을 했습니까? 데이터만 보며 진실을 놓쳤고 숫자에 갇혀본지를 보지 못했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새벽 2시였어요. 하지만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더 알아야 했어요. 유관순만이 아니라 3.1 운동 전체를, 그 시대 한국인들이 무엇을 겪었는지, 왜 그들이 목숨을 걸고 싸웠는지 알아야 했습니다. 검색을 계속했습니다. 자료를 읽고 또 읽었어요. 동이 트기 시작할 때까지 화면을 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제가 놓친 것은 데이터가 아니었어요. 역사였습니다. 사람이었고 정신이었습니다. 한국을 이해하려면 유관순을 알아야 하며 3.1 운동을 알아야 하고 그들이 겪은 고통을 알아야 했습니다. 숫자가 아니라 이야기로, 데이터가 아니라 역사로 한국을 봐야 했어요. 창밖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아침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제게도 새로운 시작이 필요했습니다. 25년간 쌓아온 오만함을 내려놓고 처음부터 다시 배워야 했습니다. 여러분, 그날 밤 한 소녀를 만났습니다. 100년 전에 살았던 17살 유관순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제가 한국을 분석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을 놓쳤다는 사실을요. 데이터가 아니라 역사를, 숫자가 아니라 정신을 봤어야 했습니다. 유관순만이 아니었습니다. 화면을 넘기며 더 많은 자료를 찾았어요. 1919년 3월 1일,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야 했습니다. 검색 결과가 쏟아졌는데 놀라운 숫자가 눈에 들어왔어요. 200만 명, 당시 조선 인구는 약 2천만 명이었습니다. 그중 200만이 거리로 나왔다는 기록이었어요.
인구의 10%, 10명 중 1명이 독립을 외쳤다는 뜻이었습니다. 학자로서 이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시위가 아니었습니다. 민족 전체의 봉기였어요. 서울 탑골공원에서 시작된 불꽃은 순식간에 전국으로 번졌다는 기록이 나왔습니다. 평양과 원산, 의주, 안주, 정주, 선천, 진남포 모든 도시에서 만세 시위가 일어났어요. 지도를 펼쳐봤습니다. 전국 211개 시군 중 180여 개 지역에서 시위가 벌어졌다는 통계였어요. 거의 전 지역이었습니다. 남녀노소와 신분, 계층을 초월해 모든 조선인이 하나가 되었다는 증언이 이어졌습니다. 평양에서는 3만 명이 모였으며 의주에서는 1만 명이 모였다는 기록이 있었어요. 황해도와 함경도, 경상도, 전라도까지 한반도 전체가 독립의 함성으로 뒤덮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학생들은 학교를 박차고 나왔으며 상인들은 장사를 접었고 농민들은 들판을 떠났다는 기록이 펼쳐졌습니다. 심지어 어린아이들까지 거리로 나왔다는 증언이 있었어요. 3월 한 달 동안에만 전국에서 약 200만 명이 시위에 참여했다는 통계였습니다. 우리의 자유를 위해, 우리의 독립을 위해 지금 우리가 하는 일은 역사가 기억할 것이라는 구호가 기록되어 있었어요. 3.1 운동은 단순한 시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민족의 단결과 자주독립 의지를 전 세계에 알린 역사적 사건이었어요. 하지만 다음 페이지를 넘기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일본의 대응이 기록되어 있었는데 무자비한 진압이라는 제목이 보였어요.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은 3.1 운동을 무력으로 짓밟았다는 내용이 펼쳐졌어요. 그들은 비무장 비폭력 시위대를 향해 총을 겨누고 칼을 휘둘렀다는 기록이 나왔습니다. 발포 명령과 함께 한 명도 남기지 말고 진압하라는 지시가 내려졌다는 문서가 있었어요. 전국 각지에서 일어난 만세 시위는 피해 바다가 되었다는 증언이 이어졌습니다. 일본군은 시위대를 향해 무차별 발포했으며 심지어 마을 전체를 불태우기도 했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어요. 4월 15일 황해도 수안군 재령리, 일본군은 교회에 모인 시위대를 향해 무차별 사격을 가했다는 문서였습니다. 29명이 숨졌으며 수십 명이 부상을 입었다는 통계가 나왔어요. 같은 날 전라남도 화순군 동복면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다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일본군은 만세를 외치던 시위대를 교회 안으로 몰아넣고 무차별 총격을 가했다는 내용이었어요. 23명이 사망했다는 숫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것은 제암리 학살 사건이었습니다. 마을 주민들을 교회에 모이게 한 뒤 문을 잠그고 불을 질렀다는 기록이 나왔어요. 도망치려는 사람들을 총으로 쏘았다는 증언이 이어졌습니다. 그날 29명의 무고한 생명이 쓰러졌다는 통계였어요. 화면을 보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지만 느껴지지 않았어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비무장 시위대를, 평화롭게 독립을 외치던 사람들을 교회에 가두고 불을 질렀다니. 공식 기록에 따르면 3.1 운동 당시 일본의 무력 진압으로 7,500여 명이 사망했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16,000여 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47,000여 명이 체포되었다는 숫자였어요. 그러나 실제 피해는 이보다 훨씬 컸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주석이 달려 있었습니다. 7,500명, 그 숫자를 다시 봤습니다. 7,500명의 조선인이 독립을 외치다 목숨을 잃었다는 뜻이었어요. 16,000명이 다쳤으며 47,000명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한 민족이 치른 대가였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아무리 우리를 죽여도 우리의 정신은 죽지 않는다는 구호가 기록되어 있었어요. 일본은 조선인들의 저항을 물리적으로 억누를 수는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불타오르는 독립의 의지는 결코 꺾을 수 없었다는 분석이 이어졌습니다. 3.1 운동은 비록 즉각적인 독립을 이루지는 못했지만 한민족의 역사에 깊은 족적을 남겼다는 평가가 나왔어요. 오늘의 패배가 내일의 승리를 막을 순 없다는 말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성과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수립이었다는 내용이 펼쳐졌습니다. 1919년 4월 11일 중국 상하이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었다는 기록이 나왔어요. 이것은 3.1 운동의 직접적인 결과였다는 분석이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선언문이 기록되어 있었어요. 임시정부는 독립운동의 구심점이 되었으며 해외에서 독립운동을 조직적으로 전개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다는 내용이 이어졌습니다. 3.1 운동은 국제적으로도 큰 파장을 일으켰다는 기록이 나왔습니다.
조선의 독립의지를 전 세계에 알렸으며 일본의 잔혹한 식민 통치의 실상을 폭로했다는 평가였어요. 조선인들의 독립투쟁은 세계 모든 식민지 민족들에게 용기를 주고 있다는 당시 외신 기사가 인용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중국의 오사운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있었어요. 중국 학생들은 조선인들의 용기에 감명받아 자국의 반제국주의 운동을 전개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노트북을 천천히 닫았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어요. 200만 명의 함성, 7,500명의 희생, 그리고 꺾이지 않은 정신, 이것이 100년 전 한국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펜타곤 회의실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제 보고서가 공개되던 순간이 생각났어요. 한국은 구조적으로 취약하며 장기 성장은 불가능하다. 제가 그렇게 썼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었습니까? 나라를 잃어본 민족은 다릅니다. 천천히 중얼거렸어요. 독립을 위해 200만이 거리로 나섰으며 7,500명이 목숨을 바쳤습니다. 교회에 갇혀 불에 타 죽으면서도 독립을 외쳤어요. 총을 맞으며 쓰러지면서도 만세를 불렀습니다. 이런 민족이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앞에서 무너질까요? 중국의 경제 압박 앞에서 굴복할까요? 북한의 핵 위협 앞에서 꺾일까요? 절대 그럴 리 없었습니다. 100년 전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친 민족입니다. 반도체 소재쯤이야 1년 만에 국산화해내는 게 당연했어요. 3.1 정신이 현대 한국의 DNA가 되었다는 사실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위기 앞에서 무너지지 않으며 억압받을수록 더 강해지고 불가능해 보이는 목표 앞에서도 절대 포기하지 않는 정신. 이것이 100년 전 200만 명이 거리에서 외쳤던 그 함성의 결과였어요. 일본은 총으로 조선인을 죽일 수 있었습니다. 감옥에 가둘 수 있었으며 고문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단 한 가지는 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정신을 꺾는 것, 독립을 향한 의지를 없애는 것, 그것만은 불가능했어요. 그리고 그 정신이 100년이 지난 지금도 살아있었습니다. 반도체 공장에서, 조선소에서, 연구소에서 한국인들은 여전히 싸우고 있었어요.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기 위해,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해, 세계 최고가 되기 위해. 창밖이 완전히 밝아 있었습니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새로운 세계가 열리고 있었어요. 25년간 보지 못했던 진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을 숫자로 분석했던 제가 얼마나 오만했는지 깨달았어요. GDP와 국방비, 수출 의존도와 출산율. 그런 숫자로는 한국을 절대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유관순을 알아야 하며 3.1 운동을 알아야 하고 200만 명의 함성을 이해해야 했어요. 나라를 잃어본 민족은 다릅니다. 다시 한번 중얼거렸습니다. 그들에게 나라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이며 독립은 목표가 아니라 본능이고 성장은 욕망이 아니라 의무였어요. 이것이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여러분, 유관순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200만 명이 함께 일어섰어요. 7,500명이 목숨을 바쳤으며 16,000명이 피를 흘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정신은 100년이 지난 지금도 살아 숨쉬고 있어요. 이것이 제가 25년간 놓쳤던 가장 중요한 변수였습니다. 그날 밤 역사를 알게 된 후 다음 날 아침 사무실로 출근했습니다. 커피를 한 잔 따르며 노트북을 열었어요. 유관순과 3.1 운동, 200만 명의 함성, 그 이야기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학자로서 해야 할 일이 있었어요. 데이터를 다시 봐야 했습니다. 25년 전 제가 작성한 보고서를 꺼냈습니다. 한국의 부상은 일시적이며 지속 불가능하다. 그 결론을 내린 근거들을 하나씩 살펴봤어요. 북한 위협과 중국 의존도, 일본 갈등, 인구 감소, 자원 부족 모든 변수가 명확했습니다. 그런데 왜 틀렸을까요? 최신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했습니다. 2025년 통계를 불러왔어요. 화면에 숫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손이 멈췄습니다. 반도체 글로벌 시장 점유율 21%, 세계 1위였어요. 배터리 시장 점유율은 30%를 넘었으며 이것도 압도적 1위였습니다. 조선 수주량을 확인했습니다. 글로벌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58%, 역시 1위였어요. 디스플레이 시장도 1위, 방산 수출은 세계 5위. 제가 예측했던 하락 곡선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모든 그래프가 상승세를 그리고 있었어요. 방산 데이터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폴란드와의 계약이 눈에 띄었는데 140억 달러 규모였어요. K2 전차 1000대와 K9 자주포 600문, FA50 전투기 48대, 루마니아와 호주도 줄을 서 있었으며 노르웨이, 이집트까지 한국 무기를 주문했다는 기록이 나왔습니다. 콘텐츠 수출액을 검색했습니다. 2025년 135억 달러, 2010년에는 17억 달러였는데 8배 가까이 증가했어요. K-팝과 K-드라마가 전 세계를 휩쓸고 있었으며 글로벌 스트리밍 플랫폼 상위권에 한국 드라마가 늘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프를 하나씩 프린트했습니다. 책상 위에 쌓이기 시작했어요. 반도체, 배터리, 조선, 방산, 콘텐츠 모든 분야에서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해 있었습니다. 제 예측은 완전히 빗나갔어요. 전날 밤 읽었던 유관순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나라를 되찾는 일에 어찌 포기가 있을 수 있느냐. 그리고 200만 명의 함성, 7,500명의 희생. 그 정신이 100년 후 이 숫자들로 나타난 게 아닐까요? 오후가 되어 하버드 강의실로 향했습니다. 오늘 학생들에게 이 이야기를 해야 했어요. 25년간의 오판을 고백하고 새롭게 깨달은 진실을 나눠야 했습니다. 강의실 문을 열었어요. 학생들이 이미 자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연단에 올라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여러분, 어젯밤 특별한 경험을 했다는 말로 시작했어요. 한국 역사를 공부했으며 유관순이라는 17살 소녀를 알게 되었고 200만 명이 독립을 외쳤던 3.1 운동을 배웠다는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데이터를 다시 봤다는 말과 함께 경악했다고 덧붙였어요. 첫 번째 그래프를 띄웠습니다. 반도체 시장 점유율, 한국 21%로 세계 1위. 학생들이 화면을 주시했습니다. 두 번째 그래프를 띄웠어요. 배터리 시장 점유율 30% 이상. 압도적 1위. 세 번째는 조선 수주량 58%. 역시 1위였습니다. 네 번째 그래프. 방산 수출 세계 5위. 폴란드 계약 140억 달러. 제가 2010년에 예측했던 곡선을 보여드리겠다는 말과 함께 옛날 보고서를 화면에 띄웠어요. 완만한 하락세였습니다. 그리고 실제 데이터를 그 옆에 배치했어요. 가파른 상승 곡선, 완벽하게 반대 방향이었습니다. 그때 뒷자리에서 손이 올라갔습니다. 동양인 남학생이었는데 20대 중반으로 보였어요. 단정한 정장 차림이었으며 안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질문하시죠. 마이크를 건넸어요. 교수님 후라마토입니다. 도쿄대학에서 왔다는 자기소개가 나왔어요. 목소리가 또렷했는데 자신감이 묻어났습니다. 교수님 말씀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말로 시작했어요. 한국의 성장이 지속 가능하다는 증거는 어디 있느냐는 질문이었습니다. 학생들이 후라마토를 쳐다봤습니다. 후라마토가 노트북을 들어 올렸어요. 일본 경제산업성 최신 보고서라는 말과 함께 화면에 그래프를 띄웠습니다. 한국 반도체 산업은 이미 정점을 찍었으며 중국의 추격으로 3년 내 점유율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는 내용이었어요. 또한 한국 조선업은 중국에 밀리고 있다는 주장이 이어졌습니다. 중국 조선소들이 가격 경쟁력으로 시장을 잠식하고 있으며 2028년이면 한국은 2위로 떨어질 거라는 예측이 나왔어요. 후라마토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방산 수출도 일시적 특수라는 분석이 펼쳐졌습니다. 유럽 전쟁이 끝나면 수요가 급감할 것이며 한국 무기는 미국이나 유럽 무기에 비해 신뢰도가 낮다는 주장이었어요. 결국 한국은 중견국 수준으로 회귀할 거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학생들이 후라마토와 연단을 번갈아 쳐다봤어요. 어떻게 답할지 궁금해하는 표정들이었습니다. 마이크를 들었어요. 천천히 말했습니다. 좋은 질문이라는 말로 시작했어요. 일본 경제산업성 보고서 잘 알고 있다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후라마토 한 가지 놓친 게 있다는 지적을 했어요. 학생들이 집중했습니다. 일본도 2010년대에 똑같은 예측을 했다는 사실을 언급했어요. 한국 반도체는 곧 무너질 거라는 전망이었으며 한국 조선업은 회복 불가능하다는 분석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한국 반도체는 글로벌 점유율 21%이며 일본은 6%로 떨어졌어요. 한국 조선업은 세계 1위이며 일본은 12위권 밖입니다. 후라마토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더 중요한 건 이거라는 말을 이었습니다. 평범한 톤으로 말했어요.
일본이 한국의 반도체 소재 수출을 막았을 때가 2019년이었다는 사실을 상기시켰습니다. 일본 정부는 한국이 무너질 거라 예상했으며 핵심 소재 없이 어떻게 반도체를 만들겠느냐는 분석이었어요. 학생들이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1년 후 한국은 소재 국산화에 성공했다는 사실을 말했어요. 불화수소와 포토레지스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세 가지 모두 해냈으며 오히려 공급망을 다변화하며 더 강해졌다는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후라마토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역사를 보시죠.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일제강점기 일본은 한국어를 금지했으며 학교에서 일본어만 쓰게 했다는 사실을 언급했어요. 한국 문화를 말살하려 했다는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한국인들은 몰래 모여 한국어를 배웠으며 역사를 나눴다는 내용을 말했어요. 독립운동가들은 목숨을 걸고 저항했으며 안중근 의사와 윤봉길 의사, 그분들의 의거는 단순한 폭력이 아니라 체계적이며 전략적인 저항이었다는 분석을 덧붙였습니다. 윤봉길 의사의 결단은 중국 장제스 주석에게까지 영향을 미쳤으며 중국이 한국 독립운동을 지원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역사적 사실을 설명했어요. 후라마토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는데 노트북을 꽉 쥐고 있었어요. 일본군은 한국인의 저항에 두려움을 느꼈다는 기록이 있다는 말을 이었습니다. 고문과 억압으로 정신을 꺾으려 했지만 저항은 더욱 거세졌으며 결과적으로 일본은 한반도에서 원하는 걸 얻지 못했다는 분석을 덧붙였어요. 이게 바로 한국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조용히 말했어요. 억압받으면 더 강해지는 민족이며 위기가 오면 무너지는 게 아니라 위기를 성장의 연료로 삼는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일본이 소재를 막으면 직접 만들며 중국이 압박하면 시장을 다변화한다는 사실을 덧붙였어요. 후라마토가 멋쩍은 웃음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어요. 다리를 꼬았다가 풀었는데 부들부들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노트북 화면을 내리며 뭔가 찾으려는 듯 했어요. 키보드를 두드렸지만 손이 떨려서 제대로 타이핑이 안 되는 것 같았습니다. 잠시 기다렸습니다. 후라마토가 계속 자료를 찾고 있었어요. 화면을 스크롤하며 뭔가 찾으려 했지만 찾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20초쯤 지났을까요? 후라마토가 천천히 노트북을 닫았어요. 시선을 피하며 조용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더 이상 반박하지 않았어요. 학생들을 보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젯밤 깨달은 게 바로 이겁니다. 한국은 숫자로만 설명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었어요. 유관순이라는 17살 소녀가 고문을 받으며 외쳤던 그 정신. 200만 명이 독립을 위해 목숨을 걸었던 그 의지. 그게 100년 후 반도체가 되었다는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배터리가 되었으며 조선이 되었고 방산 수출이 되었다는 말을 덧붙였어요. K-팝이 되었으며 K-드라마가 되었습니다. 유관순의 정신이 100년 후 세계를 움직이고 있다는 결론을 내렸어요. 이것은 기적이 아니라는 말을 했습니다. 필연이었다는 설명이 이어졌어요. 나라를 잃어본 민족은 다시는 무너지지 않겠다고 다짐했으며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친 선조들의 희생 위에 지금의 한국이 서 있다는 분석을 덧붙였습니다. 데이터는 결과일 뿐이라는 말로 마무리했어요. 진짜 원인은 역사 속에 있었으며 사람들의 정신 속에 있었고 100년 전 거리에서 외쳤던 그 함성 속에 있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걸 이제야 알았다고 고백했어요.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습니다. 몇몇은 박수를 쳤어요. 후라마토는 고개를 숙인 채 노트북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데이터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유관순과 3.1 운동을 알았으며 숫자도 다시 봤어요. 하지만 한 가지가 더 필요했습니다. 직접 확인하는 것. 제 눈으로 보는 것. 그래서 결정했어요. 올봄 한국에 가기로 했습니다. 2025년 4월 중순이었습니다. 보스턴 로건 공항에서 비행기에 올랐어요. 14시간 비행 끝에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오후 3시쯤이었는데 비행기에서 내려 입국장으로 걸어가는데 첫인상이 강렬했어요. 질서정연한 안내 표시와 깨끗한 바닥, 밝은 조명, 공항이라기보다 미술관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입국 심사대로 향했는데 자동 출입국 심사 전용 게이트가 따로 있었습니다. 여권을 스캔했으며 얼굴을 보니까 자동으로 문이 열렸어요. 30초도 안 걸렸습니다. 담당 직원도 없었으며 완전 자동화였어요.
워싱턴 공항에서는 줄을 서서 30분씩 기다리는데 여기는 30초입니다.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이건 단순한 공항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가 운영 능력의 축소판이며 효율성의 증거였어요. 호텔로 가는 길에 창밖을 봤습니다. 사람들의 표정이 눈에 들어왔어요. 바쁘게 걸어가는 직장인들이 보였는데 그런데 표정에 여유가 있었습니다. 급하지만 패닉 상태가 아니었으며 목적지를 알고 걸어가는 사람들 같았어요. 호텔 프런트에서 체크인할 때였습니다. 직원이 영어로 안내하며 미소를 지었는데 형식적인 미소가 아니었어요. 진심으로 환영한다는 느낌이 전해졌습니다. 짐을 옮겨주는 직원도 엘리베이터 안내하는 직원도 모두 친절했어요. 이상했습니다. 제 보고서에는 한국 사회가 경쟁으로 피폐해질 거라 예측했는데 저출산과 고령화로 사회 활력이 떨어질 거라 봤어요. 그런데 지금 눈앞의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판교로 향했습니다. 거리를 걸으며 관찰했어요. 카페에서 노트북을 펼친 젊은이들이 보였으며 회의하는 스타트업 팀, 코딩하는 개발자들 모두 집중하고 있었는데 동시에 대화하며 웃고 있었습니다. 판교 테크노밸리에 도착했어요. 현대적인 건물들이 즐비했는데 실리콘밸리 같았습니다. 젊은 직장인들이 활기차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미리 약속한 인공지능 기업 연구소에 들어갔습니다.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성이 나와 맞이했어요. 차분하면서도 에너지가 느껴졌습니다. 연구소 투어를 시작했어요. GPU 센터를 지나가는데 엄청난 규모였습니다. 서버들이 끝없이 늘어서 있었어요. 관계자가 설명했습니다. 26만 장의 GPU를 확보했으며 인공지능 모델 학습에 활용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정부와 기업, 연구소가 협력해서 움직인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회의실로 들어갔어요. 화이트보드에는 인공지능 수식이 빼곡히 적혀 있었는데 관계자가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인공지능 반도체 설계부터 응용까지 전 과정을 다루고 있으며 자체 칩 개발도 진행 중이라는 설명이 나왔어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인공지능 시대를 준비하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미 인공지능 시대를 선도하고 있었습니다. 제 보고서 어디에도 이런 시나리오는 없었어요. 미팅 중간에 잠시 쉬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복도 창밖을 내려다봤는데 사람들이 보였어요. 점심시간이었는데 식당으로 향하는 직장인들과 카페에서 대화하는 팀들, 산책하는 연구원들 모두 바빴지만 여유로웠습니다. 그때 느꼈어요. 이 나라 사람들은 세상이 빠르게 돌아간다는 걸 알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속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분명히 파악하고 있었어요. 기술 트렌드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기술의 본질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관계자와 대화하며 느낀 점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인공지능을 유행으로 보지 않는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생존 도구로 본다는 느낌이었어요.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살아남으려면 기술 자립이 필수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위기가 명확하니까 해법도 명확했어요. 며칠 후 특별한 날이 왔습니다. 2025년 4월 말 누리호 4차 발사가 예정된 날이었어요.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발사가 진행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실시간 중계를 시청하기로 했어요. 호텔방에서 노트북을 켰습니다. 발사 중계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나로우주센터의 모습이 화면에 나타났는데 발사대에 누리호가 서 있었습니다. 한국 기술로 만든 발사체였어요.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습니다. 10, 9, 8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7, 6, 5, 4, 3, 2, 1 발사. 엄청난 불꽃과 함께 누리호가 하늘로 솟아올랐습니다. 화면을 뚫고 나갈 듯한 기세였어요. 발사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단 분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탑재된 위성들이 하나씩 우주로 사출되기 시작했다는 중계가 이어졌어요. 실시간 화면을 통해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발사체 내부에 설치된 카메라가 위성 분리 장면을 선명하게 보여줬어요. 한국 기술로 만든 발사체가 한국 기술로 만든 위성을 한국이 원하는 궤도에 정확히 안착시킨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비행이 예정보다 빨리 종료되었는데 문제가 생긴 게 아니었어요. 엔진 성능이 향상되어 계획보다 효율적으로 작동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 나왔습니다. 발사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남극 세종과학기지와 교신에 성공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며칠 후 탑재된 모든 위성이 교신에 성공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노트북을 천천히 닫았습니다. 한국 우주사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는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한국은 자체 발사체로 자체 위성을 우주에 쏘아 올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세계에서 몇 개 국가나 할 수 있는 일입니까? 미국과 러시아, 중국, 유럽, 일본, 인도, 그리고 한국, 손꼽을 정도였습니다. 한국은 전쟁의 폐허에서 70년 만에 우주 강국 반열에 올랐어요. 이게 기술 분야에서는 압도적인 능력이었습니다. 저녁에 한강변을 걸었습니다. 밤하늘에 불빛이 끊이지 않았어요. 달리는 자동차와 불 켜진 빌딩, 강 위를 달리는 유람선, 이 나라는 멈추지 않고 있었습니다. 한강 난간에 기대어 야경을 봤어요. 반도체와 배터리, 조선, 방산, 콘텐츠, 그리고 이제 우주까지 한국은 전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10년 전 제 보고서 어디에도 이런 시나리오는 없었어요. 그런데 정작 중요한 건 따로 있었습니다. 천천히 깨닫기 시작했어요. 이 모든 것의 뿌리는 100년 전 유관순이 외쳤던 그 정신이며 200만 명이 거리에서 목숨을 걸었던 그 의지였습니다. 나라를 되찾는 일에 어찌 포기가 있을 수 있느냐, 그 한마디가 70년 후 반도체가 되었고 배터리가 되었으며 우주 발사체가 되었어요. 데이터와 현실이 일치했습니다.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제가 본 모든 숫자가 진실이었으며 제가 목격한 모든 장면이 증거였습니다. 한국은 정말로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나라였으며 리스크를 성장의 연료로 삼는 민족이었어요. 한강변에서 오래 서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었는데 시원했어요. 이 나라 사람들은 멈추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북한이 위협해도, 중국이 압박해도, 일본이 방해해도 그들은 계속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유관순의 정신이 살아있는 한, 3.1 운동의 함성이 기억되는 한, 이 나라는 절대 무너지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25년간 데이터로만 보려 했던 한국, 그 진짜 모습을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노트북을 열어 메모를 시작했어요. 인천공항 30초 출입국 심사, 판교 26만 GPU 센터 누리호 우주발사 성공, 한강변의 불꽃 같은 야경, 모든 것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문장을 썼어요. 한국은 숫자가 아니라 정신으로 설명되는 나라다. 엔터를 눌렀습니다. 파일을 저장했어요. 25년 만에 처음으로 확신을 가지고 쓴 문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직접 가봤습니다. 제 눈으로 확인했어요. 데이터는 맞았으며 현실은 더 놀라웠습니다. 한국은 멈추지 않고 있었으며 앞으로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100년 전 유관순이 심어놓은 씨앗이 지금도 자라고 있었어요. 한국 방문 이야기를 마쳤습니다.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몇몇은 메모를 하고 있었으며 몇몇은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다시 뒷자리에서 손이 올라갔어요. 후라마토였습니다. 아까보다 더 신중한 표정이었는데 노트북을 다시 열며 일어섰어요. 교수님, 추가 질문이 있다는 말로 시작했습니다. 목소리에 긴장감이 묻어났어요. 한국의 성장을 인정한다는 전제를 깔았습니다. 하지만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라는 말이 이어졌어요. 학생들이 후라마토를 보며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강의실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후라마토가 화면을 공유했어요. 새로운 자료였는데 일본경제연구소 최신 분석이라는 제목이 보였습니다. 중국의 반도체 굴기가 본격화되고 있다는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중국 정부가 1,000억 달러 이상을 투입하고 있으며 3년 내 한국을 추월할 것이라는 전망이 펼쳐졌어요. 후라마토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한국의 기술 우위는 곧 사라질 것이라는 주장이었어요. 또한 미국의 견제도 강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첨단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해 한국 기업들을 압박하고 있으며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한국은 선택을 강요받을 것이라는 예측이 이어졌어요. 결국 한국은 샌드위치 신세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었습니다.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학생들이 숨을 죽이고 있었어요. 후라마토의 논리가 설득력 있어 보였습니다. 데이터도 구체적이었으며 분석도 정교했어요. 몇몇 학생이 고개를 끄덕이는 게 보였습니다.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천천히 말했어요. 좋은 지적이라는 말로 시작했습니다.
중국의 투자와 미국의 압박 모두 사실이라는 인정이 나왔어요. 하지만 후라마토 한 가지를 놓치고 있다는 지적을 했습니다. 학생들이 앞으로 몸을 기울였어요. 모든 나라가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는 말을 시작했습니다. 나라가 망하면 안 된다는 마음, 기술이 무너지면 안 된다는 위기의식, 꾸준히 성장해야 한다는 열망. 이건 어느 나라든 갖고 있는 생각이라는 설명이 이어졌어요. 미국도 그렇게 생각하며 중국도 마찬가지고 일본 역시 같은 마음이라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다르다는 말을 이었어요. 왜 다릅니까? 잠시 멈췄습니다. 학생들이 집중하고 있었어요. 한국은 실제로 나라를 잃어본 경험이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말이 아니라 현실이었으며 이론이 아니라 체험이었다는 말을 이었어요. 35년간 언어를 빼앗겼으며 이름을 빼앗겼고 정체성을 지우려는 시도를 당했습니다. 그 고통을 온몸으로 겪었기 때문에 나라가 망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생존 본능이 되었다는 분석을 덧붙였어요. 다른 나라에게는 위기의식이지만 한국에게는 DNA라는 말로 마무리했습니다. 후라마토의 표정이 굳어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계속 말했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를 안고 살아가는 나라라는 설명이 이어졌어요. 북한의 위협과 중국의 압박, 일본과의 갈등. 이 모든 역경 속에서도 의연하게 대처하며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데에는 조상들의 정신이 있기에 가능하다는 분석을 펼쳤습니다. 유관순을 기억하십니까? 물었어요. 17살 소녀가 고문을 받으며 외쳤던 그 정신. 나라를 되찾는 일에 어찌 포기가 있을 수 있느냐는 말. 200만 명이 거리에서 목숨을 걸었던 그 의지. 이게 100년 후 한국인의 가슴 속에 살아있다는 설명이 이어졌어요. 위기가 오면 더욱 강해지고 힘이 배가 되는 민족이라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일본이 반도체 소재를 막았을 때를 보십시오. 평범한 톤으로 말했어요. 2019년 7월이었습니다. 일본 정부가 수출 규제를 발표했으며 불화수소와 포토레지스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세 가지 핵심 소재의 한국 수출을 중단했어요. 일본 언론은 환호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한국 반도체 산업은 이제 끝났다는 분석이 쏟아졌으며 삼성과 SK 하이닉스는 조만간 생산을 중단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어요. 일본 경제 산업성은 3개월이면 한국이 무너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후라마토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1년 후 한국은 세 가지 모두 국산화에 성공했다는 사실을 말했습니다. 불화수소는 국내 기업이 개발했으며 포토레지스트는 벨기에와 협력해 공급망을 다변화했어요. 플루오린 폴리이미드는 자체 생산 라인을 구축했다는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오히려 공급망을 다변화하며 더 강해졌으며 일본 의존도를 낮췄고 글로벌 소싱 네트워크를 확대했어요. 위기가 기회가 된 겁니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게 바로 적응력이라는 말을 덧붙였어요.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역사를 더 깊이 들여다보면 이 적응력의 뿌리가 보인다는 말을 했어요. 1932년 4월 29일 상하이 홍커우 공원이었습니다. 윤봉길 의사라는 이름을 들어보셨습니까? 물었어요. 한국의 독립운동가였으며 24살 청년이었습니다. 일본군 고위 장성들이 모인 행사장에서 폭탄을 던졌으며 일본군 대장을 사살했어요. 체포된 후 사형을 당했지만 그의 행동은 역사를 바꿨습니다. 중국 장제스 주석이 그 소식을 들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한국인 한 명이 중국군 100만 명이 하지 못한 일을 해냈다는 말을 남겼어요. 그리고 중국은 한국 독립운동을 본격적으로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임시정부에 자금을 대고 독립군을 훈련시켰어요. 한 청년의 결단이 동아시아 전체의 역사를 바꾼 겁니다. 천천히 말했어요. 이게 바로 한국인의 정신이라는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으며 위험을 무릅쓰고 행동하고 한 사람의 희생이 민족 전체를 움직입니다. 일본군은 한국인들의 이런 정신에 공포를 느꼈다는 기록이 있어요. 고문과 억압으로 꺾으려 했지만 저항은 더욱 거세졌으며 감옥에 가둬도 독립운동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결국 일본은 한반도를 완전히 장악하지 못했어요. 학생들을 보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민족이 중국의 반도체 굴기 앞에서 무너질까요? 미국의 압박 앞에서 굴복할까요? 절대 그럴 리 없다는 확신을 말했어요. 오히려 더 강해질 것이며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낼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다는 말을 이었습니다. 한국은 자신만을 위해 강해지지 않는다는 설명이 펼쳐졌어요. 다른 나라를 위해 우리라는 마음가짐으로 진심을 다해 해낸다는 분석을 덧붙였습니다. 폴란드가 위급할 때 무기를 공급했으며 140억 달러 규모의 방산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유럽이 에너지 위기에 처했을 때 배터리 기술을 나눴으며 개발도상국의 기술 이전을 아끼지 않았어요. 코로나 팬데믹 때 전 세계에 진단 키트를 보냈습니다. 이건 단순한 수출이 아니라는 말을 했어요. 과거 자신들이 도움받았던 경험을 기억하며 이제는 자신들이 도와야 한다는 책임감에서 나온 행동이라는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하는 나라로 바뀐 유일한 국가가 한국이라는 사실을 덧붙였어요.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나 이제는 세계를 돕는 나라가 되었다는 말을 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한국의 정신이며 자신만 잘 살겠다는 게 아니라 함께 잘 살자는 마음이라는 분석으로 마무리했어요. 후라마토가 노트북을 천천히 닫았습니다. 화면을 내렸어요. 뭔가 말하려다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다시 자료를 찾으려는 듯 노트북을 열었지만 손이 떨려서 키보드를 제대로 두드리지 못했어요. 20초쯤 지났을까요? 결국 노트북을 완전히 닫았습니다. 자리에 조용히 앉았어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반박할 자료를 찾지 못한 듯 했어요. 아니, 찾을 수 없었을 겁니다. 역사적 사실 앞에서 예측은 무력했으며 실제 경험 앞에서 이론은 설득력을 잃었습니다. 강의실이 조용했습니다. 학생들이 후라마토를 보고 있었어요. 몇몇은 동정하는 표정이었으며 몇몇은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후라마토가 작게 한숨을 쉬었어요. 어깨가 축 처진 모습이었습니다.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게 바로 적응력이라는 한마디로 정리했어요. 위기가 오면 강해지며 억압받으면 단단해지고 불가능해 보여도 포기하지 않는 정신. 이것이 한국이며 이것이 유관순이 심어놓은 씨앗이고 3.1 운동이 남긴 유산이라는 설명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여러분, 숫자는 결과일 뿐이라는 말을 덧붙였어요. 진짜 원인은 역사 속에 있으며 사람들의 정신 속에 있고 100년 전 거리에서 외쳤던 그 함성 속에 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후라마토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침묵하고 있었어요. 후라마토가 침묵하고 있는 동안 다른 학생 하나가 손을 들었습니다. 미국인 학생이었는데, 교수님, 그렇다면 한국의 진짜 힘은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무엇이 다른 겁니까? 질문이 명확했어요. 좋은 질문이라는 말로 시작했습니다. 21세기는 달라졌다는 설명을 이었어요. 20세기는 힘의 시대였으며 군사력과 경제 규모로 국가의 순위가 결정되었습니다. 하지만 21세기는 다르다는 말을 덧붙였어요. 이제는 신뢰의 시대라는 선언을 했습니다. 학생들이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신뢰가 곧 국력이라는 말을 이었습니다. 약속을 지키는 나라, 품질을 보장하는 나라, 책임을 다하는 나라, 이런 나라가 21세기를 이끈다는 분석을 펼쳤어요. 그리고 한국은 70년간 그 신뢰를 쌓아왔다는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보여드리겠다는 말과 함께 새로운 슬라이드를 띄웠어요. 2022년 2월 유럽에서 큰 전쟁이 발발했다는 내용이 나타났습니다. 러시아의 침공으로 안보 위기가 현실화되었으며 유럽 각국은 급하게 군비를 증강하기 시작했어요. 수십 년간 평화에 안주했던 나라들이 갑자기 전쟁 준비에 나선 겁니다. 그해 여름 CIA 브리핑룸에서 충격적인 보고서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제목은 향후 10년 한국 방산 수출 1000% 증가 전망이었습니다. 1000%, 이 숫자를 보며 눈을 의심했다는 고백을 했어요. 오타가 아니냐고 물었으며 담당자가 답했다는 내용을 이었습니다. 나토 연합국가들이 한국과 역사상 최대 규모 방산 계약을 체결하기 시작했다는 설명이 펼쳐졌어요. 전차와 자주포, 전투기, 장갑차, 방공 시스템, 전반에 걸쳐 주문이 쏟아지고 있으며 총액이 수백억 달러 규모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누군가 질문했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왜 한국 무기를 선택합니까? 미국이나 독일 무기가 있는데요. 담당자의 답변을 전했습니다. 가격 대비 성능이 뛰어나며 무엇보다 납기가 빠르다는 이유였어요. 미국이나 독일 무기는 수년을 기다려야 하지만 한국 무기는 빠르게 인도가 가능하다는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나토 회의에서 한 장성이 한 말이 기억난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는 한국 무기를 선택했다. 싸서가 아니다. 좋아서다.
한국 무기는 이제 기준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 한마디가 머릿속에서 며칠 동안 떠나지 않았다는 고백을 덧붙였어요. 기준, 한국 무기가 기준이라는 말의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성능을 보장하며 납기를 지키고 품질이 일정하다는 뜻이었어요. 신뢰할 수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이게 바로 21세기 국력이라는 분석을 내렸어요. 그때 후라마토가 다시 손을 들었습니다. 학생들이 웅성거렸어요. 또 질문하려나 싶었는데 후라마토가 일어섰습니다. 목소리에 약간의 떨림이 섞여 있었어요. 교수님, 그런데 말입니다. 한국이 이렇게 강해진 건 결국 일본 덕분 아닙니까? 일본이 소재 수출을 막지 않았다면 한국은 국산화를 서두르지 않았을 것이며 일본이 압박하지 않았다면 한국은 기술 자립을 이루지 못했을 겁니다. 역설적이지만 일본이 한국을 강하게 만든 겁니다. 강의실이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학생들이 후라마토를 쳐다봤어요. 몇몇은 어이없다는 표정이었으며 몇몇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분위기가 묘해졌어요. 미소를 지었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습니다. 평범한 톤으로 말했습니다. 일본의 방해가 오히려 한국을 강하게 만들었다는 인정을 했어요. 그런데 후라마토, 그게 바로 한국의 특성이라는 설명을 이었습니다. 억압받으면 더 강해지며 방해받으면 오히려 성장하고 위기가 오면 기회로 바꾸는 민족이라는 분석을 펼쳤어요. 일본이 의도한 결과는 한국을 약화시키는 것이었지만 실제 결과는 한국을 더욱 강하게 만든 것이라는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이게 바로 유관순의 정신이라는 말을 덧붙였어요. 고문을 받아도 꺾이지 않으며 억압받아도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더 단단해지는 DNA. 일본은 100년 전에도 같은 실수를 했다는 지적을 했습니다. 한국어를 금지하면 한국인들이 포기할 거라 생각했지만 오히려 더 열심히 배웠으며 독립운동을 탄압하면 사라질 거라 예상했지만 더욱 거세졌다는 역사적 사실을 상기시켰어요. 결국 일본은 한국을 완전히 장악하지 못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2019년 소재 수출 규제도 똑같았다는 분석을 덧붙였어요. 한국을 무너뜨리려 했지만 오히려 한국을 자립시켰으며 약화시키려 했지만 강화시켰습니다. 감사해야 할까요? 조용히 물었어요. 후라마토가 얼굴이 붉어지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학생들 사이에서 웃음이 터져나왔습니다. 긴장이 풀리는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다시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계기로 인해 한국이라는 나라가 더욱 성장하는 건 사실이라는 인정을 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다는 말을 이었습니다. 문화도 국가력을 높이는 가장 큰 포인트이며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서로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이라는 설명이 펼쳐졌어요. 한국은 이를 눈에 띄게 보여주고 있다는 분석을 덧붙였습니다. 새로운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방탄소년단과 블랙핑크, 기생충, 오징어 게임, 이런 콘텐츠들이 단순한 오락물이냐고 물었어요. 아니라는 답을 스스로 내렸습니다. 이건 한국인의 정체성을 세계에 알리는 도구라는 설명이 이어졌어요. 한국어로 노래하며 한국 문화를 담은 스토리를 전 세계가 소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했습니다. 젊은 세대가 한국어를 배우려 하며 한국 음식을 먹고 한국 드라마를 본다는 현상을 설명했어요. 이게 바로 소프트 파워라는 분석을 내렸습니다. 군사력이나 경제력으로 억지로 만든 게 아니라는 말을 덧붙였어요. 자연스럽게 퍼져나간 문화의 힘이며 이 문화 뒤에는 한국인의 자부심이 있다는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자신의 나라를 사랑하며 한국어를 지키고 한국 문화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마음이라는 분석을 펼쳤어요. 과거 일본이 언어를 빼앗으려 했을 때 끝까지 지켜낸 그 정신이 지금은 전 세계에 한국어를 퍼뜨리고 있다는 역설을 설명했습니다. 데이터를 보여드리겠다는 말과 함께 그래프를 띄웠어요. 2020년대 들어 한국 콘텐츠 수출액이 급증했다는 통계가 나타났습니다. 17억 달러에서 2025년 135억 달러로 8배 가까이 늘었다는 숫자였어요. 이건 단순한 수출 증가가 아니라는 설명을 이었습니다. 국가 브랜드의 상승이라는 분석을 덧붙였어요. 한국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바뀌었다는 말을 했습니다. 과거엔 전쟁과 분단, 가난이었다면 지금은 기술과 문화, 혁신이라는 변화를 설명했어요. 이게 바로 소프트 파워의 힘이라는 분석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명확한 성격을 보여준다는 말을 이었습니다. 조용히 세상을 바꾸며 변화를 직접 몸으로 보여준다는 설명이 펼쳐졌어요. 말로 하는 게 아니라는 강조를 했습니다.
행동으로 증명하는 거라는 말을 덧붙였어요. 일본이 소재를 막으면 1년 만에 국산화하며 중국이 압박하면 시장을 다변화한다는 사실을 상기시켰습니다. 북한이 위협하면 방위 산업을 키우며 유럽이 무기를 필요로 하면 신속하게 공급한다는 현실을 설명했어요. 세계가 반도체를 원하면 생산량을 늘리며 우주시대가 오면 발사체를 쏘아 올린다는 사실을 덧붙였습니다. 이게 바로 한국의 방식이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위기가 오면 불평하지 않으며 변명하지 않는다는 설명을 이었습니다. 그냥 해결한다는 한마디로 정리했어요.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 뒤에는 하나의 공통된 마음이 있다는 말을 이었어요. 나라가 있어야 국민이 있다는 것, 한국인들은 이걸 뼈저리게 알고 있다는 설명이 펼쳐졌습니다. 나라를 잃어본 경험이 있으며 언어를 빼앗긴 아픔을 겪었다는 사실을 상기시켰어요. 그래서 나라를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안다는 분석을 덧붙였습니다. 결국 모두가 원하는 건 같다는 말을 이었어요. 우리나라, 평화, 성장, 그리고 나아감. 이 네 가지라는 정리를 했습니다. 한국인들은 이걸 개인의 욕망이 아니라 공동체의 목표로 본다는 설명이 이어졌어요. 내가 잘 되려면 나라가 잘 되어야 하며 나라가 잘 되려면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걸 안다는 분석을 펼쳤습니다. 여러분, 21세기는 힘이 아니라 신뢰의 시대라는 선언을 다시 했어요. 한국은 총이 아니라 노래로 이기며 탱크가 아니라 반도체로 이기고 정복이 아니라 공감으로 세계를 움직인다는 설명으로 마무리했습니다. 문화와 신뢰, 이게 진짜 무기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70년간 약속을 지켜온 나라, 품질을 보장해온 나라, 책임을 다해온 나라, 이런 나라가 21세기를 이끈다는 확신을 말했습니다. 학생 한 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의 시작은 어디입니까? 질문이 명확했어요. 문화와 신뢰, 반도체와 방산, K-팝과 우주 발사체, 이 모든 것의 뿌리는 어디에 있느냐는 물음이었습니다. 화면을 천천히 바꿨어요. 두 장의 사진이 나란히 나타났는데 왼쪽에는 1919년 유관순의 흑백 사진이 보였습니다. 교복을 입은 17살 소녀였어요. 오른쪽에는 2025년 방탄소년단의 컬러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세계 무대에서 노래하는 젊은이들이었어요. 100년의 시간이 이 두 사진 사이에 흐르고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화면을 응시했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바로 여기입니다. 조용히 말했어요. 100년 전 한 소녀가 서대문 형무소에서 외쳤던 그 불꽃이 100년 후 세계 무대에서 노래가 되었습니다. 유관순이 고문을 받으며 지켰던 한국어가 지금은 전 세계 젊은이들이 배우는 언어가 되었으며 독립을 위해 목숨 바쳤던 그 정신이 지금은 문화로 세계를 감동시키고 있어요. 형태는 바뀌었지만 본질은 같습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포기하지 않는 의지, 함께 나아가는 정신, 불꽃이 100년 후 반도체가 되었습니다. 배터리가 되었으며 조선이 되었고 우주 발사체가 되었어요. 그리고 K-팝이 되었으며 K-드라마가 되었습니다. 나라를 되찾는 일에 어찌 포기가 있을 수 있느냐? 유관순의 그 한마디가 100년 후에도 살아 숨쉬고 있어요. 일본이 소재를 막으면 1년 만에 국산화하며 중국이 압박하면 시장을 다변화하고 세계가 한국을 필요로 하면 신속하게 응답합니다. 이게 바로 유관순이 심어놓은 씨앗이며 3.1 운동이 남긴 유산이에요. 25년간 데이터로만 한국을 봤습니다. 숫자로만 판단했으며 경제지표와 군사력, 인구구조로만 분석했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걸 놓쳤습니다. 물질적인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게 더 강한 법이라는 진리를 몰랐어요. 군사력은 위협할 수 있지만 존경받을 수는 없습니다. 경제력은 영향력을 줄 수 있지만 사랑받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문화는 다릅니다. 신뢰는 다르며 품격은 다릅니다. 한국이 가진 이런 힘이 선진국 반열에 올라선 이유이며 강대국들 사이에서 자꾸 견제 대상이 되는 동시에 선망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미국은 한국의 반도체 기술을 원하며 유럽은 한국의 방산 시스템을 원합니다. 아프리카는 한국의 발전 모델을 원하며 아시아는 한국의 문화를 원해요. 전 세계가 한국을 주목하고 있으며 한국에게서 배우고 싶어 합니다. 이게 바로 21세기 리더십이에요. 힘으로 세계를 지배하는 게 아닙니다. 신뢰로 세계를 이끄는 것이며 총이 아니라 노래로, 탱크가 아니라 반도체로, 정복이 아니라 공감으로 세계를 움직이는 겁니다.
한국이 바로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다른 학생이 물었습니다. 교수님, 그렇다면 우리는 한국에게서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고개를 끄덕였어요. 첫째, 위기를 회피하지 말고 활용하라는 교훈입니다. 한국은 3중 리스크 속에서도 성장했으며 오히려 위기를 연료로 삼았어요. 둘째, 약속을 지키라는 가르침입니다. 70년간 신뢰를 쌓아온 나라가 21세기를 이끌어요. 납기를 지키며 품질을 보장하고 책임을 다하는 것, 이게 진짜 국력입니다. 셋째, 역사를 기억하라는 메시지입니다. 유관순과 3.1 운동을 아는 민족은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넷째, 문화의 힘을 믿으라는 말입니다. 군사력보다 강한 게 문화이며 경제력보다 오래가는 게 신뢰예요. 한국은 총이 아니라 노래로 세계를 얻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성장하라는 가르침입니다. 한국은 혼자만 잘 살려 하지 않으며 세계와 함께 나아가요. 한국은 이제 우리의 스승입니다. 경쟁 상대가 아니라 협력 파트너이며 21세기를 함께 이끌어갈 동반자예요. 이것은 예측이 아니라 이미 시작된 현실이며 우리 모두가 함께 목격하고 있는 역사입니다. 25년 전 제가 한국을 과소평가했을 때를 기억합니다. 북한 위협과 중국 압박, 일본 갈등, 3중 리스크 속에서 한국은 성장할 수 없다고 단언했어요. 하지만 완전히 틀렸습니다. 한국은 숫자가 아니라 정신으로 설명되는 나라였으며 데이터가 아니라 역사로 이해해야 하는 민족이었어요. 유관순이라는 17살 소녀가 100년 전에 심어놓은 씨앗이 지금도 자라고 있으며 200만 명이 거리에서 외쳤던 그 함성이 지금도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한국이 보여주는 새로운 리더십을 세계가 주목하고 있어요. 신뢰와 품격으로 세계를 이끄는 그 모습을 더욱 응원하기를 바랍니다.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학생 한 명이 일어섰어요. 그리고 또 한 명이 일어섰습니다. 점점 더 많은 학생이 일어서기 시작했어요. 200명 전원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강의실 전체가 기립박수로 가득 찼어요. 박수 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멈추지 않았어요. 몇몇 학생은 환호했으며 몇몇은 눈물을 닦고 있었습니다. 후라마토도 일어서서 박수를 치고 있었어요. 표정이 숙연했습니다.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박수가 잠잠해지며 학생들이 천천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하버드 캠퍼스에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오후였어요. 학생들을 다시 봤습니다. 젊은 얼굴들이 희망으로 빛나고 있었어요. 오늘 함께 한국이라는 나라를 배웠습니다. 유관순의 불꽃과 3.1 운동의 함성, 그리고 100년 후 그 정신이 어떻게 세계를 움직이고 있는지 확인했어요. 이건 단순한 성공 스토리가 아닙니다. 한 민족이 역경을 이겨내고 위기를 기회로 바꾸며 마침내 세계의 중심에 선 이야기예요. 그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역사는 계속되며 한국의 도전도 계속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여정을 함께 지켜보며 배우고 응원해야 합니다. 21세기는 힘이 아니라 신뢰의 시대이며 한국이 그 새로운 길을 보여주고 있어요. 대한민국, 21세기 그 중심에 서 있기를 바랍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안녕히 계세요.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누군가에겐 단순한 이야기였을지 모르지만 누군가에겐 잊고 지냈던 질문 하나를 다시 떠올리게 했을지도 모르겠네요. 우리가 가진 힘은 결국 숫자가 아니라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걸, 위기를 피하지 않고 버티며 결국 스스로의 길을 만들어간다는 걸, 그 과정을 보며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세상이 바뀌는 건 언제나 거대한 힘이 아니라 작지만 진심 어린 한 걸음에서 시작되니까요. 오늘 이야기가 누군가에겐 그런 걸음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리고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마지막으로 1초밖에 걸리지 않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을 담아 여러분께 진심을 전하는 감동담기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